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악재에도 시장을 끌어올리던 엔비디아 최근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도 조금 힘을 못 쓰는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 인덱스의 그 상승폭에 비하면은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장 막판 한 20-30분 동안에 늘 보면 그래도 사들고 가겠다 아니면은 장중 매도세가 다시 또 쇼커버하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네요. 이제 다음 주 있을 3월 FOMC가 관건입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1년 11개월 만인데요. 과연 2,7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급매물이 빠지면서 직구 하락세가 멈춰서고 있다고 하죠. 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현재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청약홈 개편으로 청약 시장이 한숨 돌리는 가운데 이번 주 눈길 끄는 청약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상황과 대응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CPI에 이어 PPI마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날씨와는 달리 시장의 온도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국채금리도 치솟고 투심도 얼어붙었는데요. 다음 주 FOMC 이벤트 앞두고 시장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S&P 500은 0.29%, 나스닥은 0.30% 하락했고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중에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 상승했고 애플도 1% 상승에 성공한 반면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 전거래일 대비 3.2%가량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75% 쉬어갔고요. 일라이릴리는 0.38% 소폭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월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는 또 4%대 급락했습니다. 덩달아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림세 보였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대형 기술주들 안에서는 차별적인 흐름이, 섹터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예상을 웃돈 생산자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2월 P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 지난 1월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무려 시장 예상치를 2배나 웃돌았습니다. 상품 가격이 오른 건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6.8%나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의 3분의 1에 기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어도 주거비 비율이 크기도 했고 그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긍정 회로를 돌렸는데 이번 PPI 상승까지 보고 나니 웃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든 겁니다. 이번 인플레 지표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에서 약 60%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올랐는데 전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건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인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 대비 감소했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플레 지표가 이렇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튀어올랐는데요. 10년물 금리는 4.2%, 2년물 금리는 4.6%대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 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3월 FOMC는 다가오고 있죠.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3월 FOMC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결정 자체보다는 첫째, 3월 점도표 변화와 두 번째, 양적 긴축 속도 조절 논의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12월 점도표상 미 연준 위원들은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서 3월 점도표가 2차례 인하 정도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양적 긴축 속도 조절 부분은 미 연준은 앞으로 국채 위주로 자산 축소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형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이 필요할 때 자금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섭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는데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 배럴당 80달러 선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신호들이 이처럼 연달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섹터와 종목 선별에 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아마존이 봄맞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0일부터 6일간 북미 지역에서 모든 쇼핑객을 대상으로 열리는데요. 매년 여름과 가을 유료 회원에 한해 프라임데이를 열어왔는데 처음으로 봄에도 소비자들의 지갑 공략에 나섭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 이커머스 공룡 타이틀을 쥐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1월 기준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 상위 10개 이커머스 중 무려 7개가 중국 기업 혹은 이들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테무의 경우 1년 반 만에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왕국인 미국에서도 2위에 오르며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단짝이자 아이폰 제조사로 영광을 함께해온 대만 폭스콘. 이번엔 인공지능 덕을 톡톡히 보면서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30% 넘게 급증했는데요. 우리 돈 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사측은 수익성 높은 AI 하드웨어 판매가 아이폰 수요 약세를 상쇄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HP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확보하기도 하면서 업계는 AI 서버와 하드웨어 수요가 그간 애플에 의존해온 폭스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의 눈치 싸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대선 국면과도 맞닿아 있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US 스틸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두 함께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외국에 넘어갈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의 공격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기에 놓인 중국 틱톡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브 문우신이 틱톡을 인수하겠다며 움직였습니다. 문우신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매각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겠다며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미 하원은 적국이 통제하는 앱에 대해선 미국 내 배포와 유지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죠. 사실상 틱톡을 정조준한 건데 하지만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틱톡의 영향력과 경제 효과를 감안할 때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입장을 뒤집고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했는데 아쉽게도 이후 교신이 끊기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업계 평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 우리는 인류를 달로 돌려보내고 화성을 바라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외신들도 이번 시험 비행이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지만 스타쉽 개발 과정에서 큰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4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 2,700선을 뚫었죠. 내만여의 날도 지수 상승을 막지 못했는데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이어 조선산업에도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관련 노조단체가 해양, 물류,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직접 청원하면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노조는 중국 정부가 조선 물류 해양 산업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1위인 중국의 조선업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경우 2위인 한국 조선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조선주와 해운주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16년 만에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조선주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런 이슈도 조선주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제 13.19% 뛰었고 또 하나오션도 11.3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HD현대중공업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외 기업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인 데는 국제유가의 영향도 있었죠.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정유주들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홍해 사태에도 잘 버티던 유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연일 공격하면서 어제 WTI가 하루 만에 3% 가까이 올랐죠. 이 정유시설은 러시아의 하루 680만 배럴 정제 능력의 25%를 차지하는 정유소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유가 시장에 끼쳤던 영향은 컸습니다. 아울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여름에 도 원유 초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분석가들이 하나둘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 상승세가 장기적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어제 정유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정유주 GS와 S-오일은 각각 6%대, 5%대 상승했고 또 흥구석유와 한국가스공사는 4.87%, 2.82% 뛰었습니다. AI 산업 확장으로 원전주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초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관련 위원회는 주요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초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관전 포인트인데 업계에서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최대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원전 관련주들의 개별 호재 소식까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최근 대형 원전 수혜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었고 또 최근 정부의 소형 모듈 원전 규제 완화 기대감에 SMR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점도 관련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의 온기를 불어넣었죠. 그럼 관련해서 상승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광과 대한전선 모두 10%대 뛰었고 또 S&T 에너지도 8.26% 오르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SMR 모멘텀 속에 BHI는 6.42% 뛰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장에서 또 한 번 엔비디아가 쉬어가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이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장에도 미쳤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소테마별로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 어제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모두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힘을 받지 못한 데는 엔비디아의 고점 부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인텔의 보조금 악재 소식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방부가 인텔에 지원하려 했던 25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을 전면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25억 달러와 상무부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방부가 지원을 취소하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1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자국 기업인 인텔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달 말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 지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보조금 쟁탈전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보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자람 테크놀로지는 9% 가까이 급락했고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TLB, 예스티, 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앞서 자람 테크놀로지와 함께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네페스도 4%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더 오를 수 있을까 했던 시장, 우려를 뒤로하고 어제 마의 2,700을 넘겼습니다.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의 밸류업 지원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시장에 큰손 연기금이 돌아오면서 박스피를 뚫었습니다. 코스피가 0.94% 올라서 1년 11개월 만에 2,710선을 돌파. 다만 코스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반락하며 0.27% 하락한 887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실까요?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876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는데 특히 기관 안에서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2,700억 원 넘는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도 이어졌죠.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6,731억 원 순매수, 개인홀로 8,403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각각 1,610억 원, 429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물량 받아내며 2,106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응입니다. 연기금이 많이 사들인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27% 추가 상승, 현대차와 기아도 1.2%, 2.07% 강세 흐름 나타냈고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시총 10위에 자리한 KB금융이었습니다. KB금융이 새롭게 시총 10위에 올랐습니다. KB금융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해내면서 1.42% 추가 상승했고요. 종가 78,6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한때 루머에 시달렸던 HLB 하루 만에 5.67% 반등에 성공했고 알테오젠이 2.74% 추가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0.28% 강세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이 3.61%,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6% 오른 반면에 HPSP와 엔캠은 낙폭을 키우면서 3.52%, 2.31%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원 10전 오른 1,31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를 끌어올린 양대 축은 연기금이 사들인 금융주 그리고 미중 갈등 반사 수혜가 커진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가 그동안의 부진을 끊어내고 봄바람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5개의 노조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선과 해운산업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반사의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증가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중 반사 이익과 유가 상승에 더해서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14년 내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정부와 조선 3사가 친환경과 자율 운항 선박에 5년 동안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 상반기에 조선사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 확실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 올해 1년 동안 크게 봤을 때는 조선 5개 사이의 합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추천했습니다. 어제 로봇주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죠.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 청약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청약 흥행 기대가 커지면서 로봇주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26일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 상장일과 맞물려서 로봇주가 또 한 번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유망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산업 밸류체인과 또 각 부문에 해당하는 종목들 점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틱스 산업은 크게 부품 쪽과 완제품 생산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부품 쪽에서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작업자나 작업 대상을 인지하기 위한 센서 장비 등이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안에 정밀 감속기 관련 기업으로는 SPG와 SBB테크, 모터 쪽엔 상장 예정인 KNR 시스템, 엔코더의 RS 오토메이션이 관련주에 해당합니다. 이미지 센서 장비의 기업으로는 라온피플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부품들로 산업용 로봇이나 무인 운반 로봇인 AMR, 웨어 로봇 등을 만들게 됩니다. 산업용 로봇 중에는 협동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등이 있고요. 무인 운반 로봇 관련 기업으로는 T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입는 웨어러블 분야는 삼성전자와 이렌시스, 인탑스, 지니틱스가 관련주에 해당됩니다. 이쪽은 엔젤 로보틱스 청약 또 상장과 함께 덩달아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의 AI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스마트 팩토리 업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업체로는 포스코 DX와 SFA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이 밸류체인 안에 해당하는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기아 등 여러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엽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서 주주 환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또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23개월, 그러니까 1년 11개월 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 돌파했고, 네. 이제 오늘 그 안착 시도하는 과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PPI가 약간 또 불안하네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장하고의 어떤 좀 다소 네. 동떨어진 뭐 디커플링이라면 디커플링 그거 갖다가 우리 외국인들 수급이 주도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미국장 흐름을 무시하고 오늘 계속 더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미국은 뭐 지금 아침에 두루두루 이제 제목만 한번 훑어봅니다만 예. 마켓워치의 톱 기사는 그거네요. 지금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 트리플 위칭데이인데 한 5조 달러 정도의 계약이 걸려 있답니다. 아주 막 빅판인 거죠. 그래서 그쪽도 엔비디아 같은 것도 앞만 봐도 저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사고 팔고가 아니고 저 옵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파생적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장중 흐름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뭐 또 놓고 돈 먹기 판이 된 거죠. 미국 장도. 네네. 이 와중에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게요. 네. PPI 이런 부분은 오늘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될 이게 또 것 6개월 같아요. 만에 상승폭이 네. 좀 최고치라서 유가도 조금 심상치 않고 금리나 환율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6월달 금리나 가능성도 약간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좀 낮아진 그런 흐름이죠. 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저희들 정민앵커랑 이렇게 오프닝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어제 제법 지표가 중요한 게 뭐 2개나 나왔지 않습니까? PPI하고 소매 판매. 한번 우리 허 상무님께서 또 지표 봐주시는 분이니까 정리해 주신다면요. 물가는 생각보다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크게 상회를 네. 양쪽 다 뭐 부분이라서. 전월비 뭐 할 것 없이 2배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투펀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원투펀치. 그저께 이제 CPI에서 예상 네. 뭐 예상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높게 나왔고 네. 특히 이제 코어 물가에서는 좀 높게 나왔고 이번엔 PPI도 이제 예상보다 좀 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아침에도 한 10pp 이상 10년물 예.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은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특히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에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PPI 물가를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아침에 좀 살펴보면은 네. 역시 가장 크게 주도를 했던 거는 역시 에너지였습니다. 아, 에너지니까 유가인 거죠. 예, 예. 유가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산품 가격이 빠지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유가라든지 일부 공산품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거는 분명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좀 물가에 대한 안정성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쭉 하향 안정되던 물가의 안정성이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소매 판매는 좀 감소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다가 또 고용 시장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경제 지표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물론 거의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올라갈 때가 보다는 여러 지표들이 엇갈릴 때가 사실 좀 많긴 한데 지금처럼 또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좋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표들이 지금 나쁜 이런 경우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표들이 좀 혼란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실물 부분의 둔화는 되고는 있지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나온 지표나 금융 시장에서의 가격 변수를 보자면은 전부 다 좀 이렇게 이제 빠른 시일 내 금리 인하는 다 어렵다고 볼 네. 수밖에 없는 게 물가 올랐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시장 네. 예상보다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고용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논리대로라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려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이렇게 갑자기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유가는 또 WTI가 네. 또 80%를 오르는 데다가 이렇게 그림이 지금 뭐 빠지기보다는 자꾸 위로 머리를 드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 이래저래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또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AMD 이런 것들이 빠졌지만 그동안 또 지지부진하던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오면서 지수 낙폭은 또 제한적이 되는 네. 말이죠. 또 장 막판에는 오히려 장중 저점에서 또 이렇게 강하게 또 반등하면서 또 이렇게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고 미국 장은 여전히 힘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은 이제 주가의 강한 어떤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는 거는 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어떤 주가 상승의 동력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는 미국 실물 경기 부분이 실물 네. 경기 부분이 대한 네. 어떤 주가 반응이 여전히 좀 그 주가 반응이 주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AI를 비롯한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주된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물가하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뭐냐면 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긴 하거든요. 물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물가가 시기 아니 정확하게 하시죠 우리 인플레이션이 조금 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좀 거죠. 둔화된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누가 들으면 진짜 물가 떨어지는 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물가는 계속 오르죠. 오르고 있죠. 계속 네, 오르고 계속 있는데 그 오르고 오르는 있습니다. 폭이 이제 좀 둔화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도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은 그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1월에 워낙 미국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고용을 못했다가 다시 고용이 돼서 늘어난 그 숫자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의 고용도 한 10만 건 중반대 그 예상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둔화는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금리 인하의 어떤 시점 그리고 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안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분명히 둔화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생각보다 안 나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수준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주신 내용도 그러니까 고용 시장 자체는 탄탄하긴 한데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주셨는데 그 2월 달 그 고용 지표 얘기도 좀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실업률은 또 증가했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이제 실업자를 네. 이제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을 이제 취업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직 실업률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지면은 예.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었지만 이 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좀 구직 활동을 하는 나타났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소식인 거죠. 예전엔 구인난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걱정을 덜게 되는 거네요. 걱정이 조금씩 완화가 예,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뭘 보냐면 임금을 봅니다. 임금 임금. 상승률이요. 네. 근데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0.1%밖에 안 늘었다는 네.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 시장에서 이렇게 타이트하다. 고용이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에 대한 임금 가격을 막 높여줘야 되는 이런 압력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용 건수,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만 건이니까 네. 뭐 연준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20만 건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좀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다 늦춰지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지만 이게 좀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 자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특히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약간 좀 혼란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은 좀 드는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시장의 상승세의 어떤 추세나 유효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민영 그가 말씀하신 게 이코노미스트들도 자주 이렇게 막 혼선을 빚게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아니 일자리 창출은 저렇게 높아졌는데 네네. 생각보다 많은데 왜 실업률이 또 올라가? 예, 이제 예. 그걸 갖다 이제 허상무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그 팬데믹 시절에 깜짝깜짝 놀랐던 게 아니 세상이 온통 멈춰 서 있고 다들 집에 콕 처박혀 있는데 실업률이 3.5%, 6%, 3.6% 이랬습니다, 그죠? 네. 아니 책에서 우리가 배우기로 4%만 돼도 완전 고용인데 실업률이 그 밑에서 사상 최고치.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경제 활동 인구 대비 네. 실업자 수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는 보니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막 뿌려주는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일 안 해도 네,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슬금슬금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는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네, 거죠. 이제 네. 뭐라도 좀 해야겠다, 나가서 좀 네. 벌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제 초과저축이 소진됐다.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돌발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네. 물가나 고용 상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희 한국의 고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다. 예, 저희도 미국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의외로
저희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좀 쭉 빠져나가기도 네. 했고 그래서 일자리에 비해서 구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 고용 숫자는 계속해서 조금 둔화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견고한 편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다만 고용의 질이 썩 좋진 않죠. 저희가 그래요.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주로 이제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은 좋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숫자로 드러나는 고용 지표 자체는 물론 뭐 그 코로나 때 한참 취업이 잘 됐을 때 막 30만, 40만 건 아닙니다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2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가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물가가 뭐 채소 가격, 과일 가격 때문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저희가 거의 0%나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지금 회복될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용이나 어떤 실물 지표들이 되면서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소비의 어떤 여력 자체가 네네. 있기 때문에 물건값에 충분히 지불하고도 소비를 한다라는 얘기인 예.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워낙 안 좋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또는 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저희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상무님 자료 화면에 지금 이제 마트에서 장 보는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배가 나오네요. 아까는 사과가 나오고. 저거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저거 좀 갖고 가서 먹어볼까 싶어 들었다가 그렇죠. 가격표 딱 보고 다시 놓을 때 그 약간 네. 그 더러운 기분 아십니까? 요즘 사과 가격하고 배 가격이 뭐 아, 얼마 전에 대단히- 뉴스 보니까 사과 한 개 10,000원 시대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아유, 우리 정민 씨 저기 뭐야 한번 가보세요. 마트를 한번 가끔씩 가보시라고 장도 한번 보시라고 눈 튀어나와요 진짜.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 자체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빠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사실 내수만 보면은 한국은행이 페드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그 만약에 그런 뭐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이 걱정이 돼서 내리지 못하면은 미국이 한두 번 내릴 때 저희는 한 3-4번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평가를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작년 4분기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뭐 산타 랠리가 됐건 해바뀌고 나서 뭐 AI 랠리가 됐건 간에 그래도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세 그게 좀 이렇게 보탬이 됐는데 이 자식 머리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금 신경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한 미국채 금리 수익률이 다시 우리가 작년에 봤던 고점까지도 뚫을 기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물가나 네. 고용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금리 상승하는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 지난해 10월, 11월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고점이 5%, 4.98% 정도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4.3%에서 4.5%이 정도를 넘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금리가 좀 둔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3월달 이제 FOMC가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CPI도 그렇고 PPI도 봤을 때는 지금 물가 자체가 이제 3%대에 머물 것으로 지금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다음 주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가장 뭐 핵심은 역시 전도표에서 점도표. 예. 3번 인하를 그동안에는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뭐 2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금리가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10bp나 오르고 2년짜리 금리가 뭐 8bp, 7bp 이렇게 오른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연준의 어떤 점도표 변화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점도표가 조금 점도표 하락폭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지만 그만큼 또 실물 경제가 또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미국의 어떤 그 FOMC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사실 좀 그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파월 의장이 어쨌든 지난 그 FOMC 때는 생각보다 예상외로 되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지켜줄 거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M7 내에서도 막 이렇게 갈립니다. 같이 막 오르고 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허상무님 그때 첫 출연하셔가지고 M7 중에 결국 한 세 개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 하셨죠. 그 세 개가 뭐였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엔비디아는 아니었고요. 엔비디아 맞습니다. 엔비디아 포함하였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갖다가 또 우리가 최근에 미국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또 엔비디아더라고요. 요걸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주가는 전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버블이 아니다. 버블이 아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버블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뭐 PER이 뭐 200배였지만 실적 발표하게 되면 80배 되고 또 실적도 발표하게 되면 30배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 엔비디아의 그 주가의 어떤 가치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늘어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좀 이 실적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가?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90년대 후반에 시스코랑 많이 시스코 시스템스랑 많이 비교하게 되고 저도 이제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시스코 같은 경우에가 약간 엔비디아랑 좀 비슷한 거는 그 Y2K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Y2K. 그러면서 이제 시스코 시스템스도 주가가 뭐 5배, 6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Y2K 이후에 이제 실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 초까지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가는 버블이 아닌데 실적이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AI에 대한 어떤 믿음, AI가 주는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속도 자체가 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데일도 그렇고 여러 다른 데서도 사실 실적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올해를 지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기록이 될 거냐? 왜냐하면 아무리 AI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역시 반도체주거든요. 반도체라는 거는 이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고 대체로 보면은 2년에서 3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한 주가라고 하면은 그때 실적이 조금 망가질 때 또는 실적이 둔화될 때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또 떨어졌는데 뭐 저희가 어제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웨스트파고에서 이번에 UBS까지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바닥을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그 주식이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전기차 시대의 어떤 아이콘이고 네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는 끝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악재를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차가 잘 안 팔린다라는 거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어떤 신규 모델이 별로 없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계속 봤던 그 상태에서 모델 3나 예. 모델 Y가 많이 굴러다니는데 지금 한참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조금 오래되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이에 사실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또 개론 신모델을 막 내놓고 있고, 요거가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도 상당 부분의 매출이 중국에 있고, 이건 뭐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애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애플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네네. 지금 소비가 워낙 속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는 게 내년 내후년이 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예, 올해는 만만치 않을 거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전기차로만 생각하면 자동차 업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치는 또 하나가 ESS,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예. 새로운 네네. 부분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결국에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안 좋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도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여름 이후에 실제로 이제 금리가 좀 더 떨어지고 안정이 된 이후에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숫자를 갖다 딱딱 제시하면은 뭔가 기억도 잘 되고 이슈화가 되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M7, 매그니트 7 7개 종목 네네네. 뭐 그런 거였고 또 유럽 쪽에 몇 주 전에 얼마 네.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놀라즈 네, 무슨 네. 시리얼 떠올리는 그 그래놀라즈 해서 11개 종목. 그런데 지금 또 미국 월가에서도 또 11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에버코어였던가 그 운용사에서 네. 이제 M7은 가고 E11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E가 이제 주로 일렉트릭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우버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던데 에어비앤비도 들어갔네요. 에어비앤비도 들어가고 뭐 부킹홀딩스 같은 거는 뭐 하는 회사인가 싶었더니 저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야놀자 내지는 뭐 여기 부킹 어때 사이트겠죠. 분위기 예 맞아요 이런 건데 저 중에서 몇 개 이런 포워대시는 또 배달 쪽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인데 이제 차트 몇 개 보니까 차트 몇 개 특히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장 이후 최고치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또 지금 또 들어가라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M7 갖고 자꾸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을 한번 노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또 허상무님이나 유진 차원에서 유진투자증권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노려보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M7 11까지 말고. 포함해서 네 M7 말고 네. 네, 뭐 그 저희는 이제 다음 차세대의 어떤 성장의 주도주는 AI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죠. 왜냐하면 뭐 인터넷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처음에 인터넷망을 막 깔 때는 뭐 라우터 시스코나 오라클이 만드는 라우터 네네. 들어가고 예. 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인터넷망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성장하는 섹터들은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고 이제 빛을 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의 어떤 하드웨어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네.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는 AI에 있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광을 좀 받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쪽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로보틱스와 방위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무인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음에 그 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0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885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600원. SK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1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3만 2천 원. 현대차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1만 8,5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7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800원. 포스코홀딩스는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만 500원이고 LG화학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26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를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장에서는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60만 1천 원. HLB가 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10만 4,800원. 알테오젠이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11만 2,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HPSP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4만 1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7만 7,900원, 신성 델타테크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6분여가량 남았는데 어제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지금 호가도 보니까 흐름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 뭐 HD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까지 지금 호가 흐름이 또 괜찮아 보이네요. 네, 예. 보니까 뭐 개별 조선사들의 중공업체들의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따지기보다도 예. 매기가 그냥 저쪽 조선 섹터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그냥 어제 강한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예. 그리고 또 밑에서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더 안 빠지고 한참을 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튀는 거라서 조선주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점 아닌가 싶네요.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호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앞서 네. 뭐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뭐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동아이스티, 뭐 명문제약,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각자 들어가시면서 뭐 살펴보고 들어가시니까 그러니 이제 업종별, 종목별,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될 때는 그거 합니다만 어디로 가는 건 이제 그날 다른데 지수가 궁금합니다. 지수가 원래 어제, 2,720선은 좀 볼 어제 뭐 레벨이라는 한 말씀을 주셨는데. 2,718이면은 예. 1차적으로 볼 만한 레벨은 보긴 봤다도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지수도 지수지만 우리나라 이제 환율하고 네. 우리 채권 시장의 금리가 좀 궁금해요. 지금 환율은 지금 분위기가 한 6, 7원 뜨면은 이게 1,324, 뭐 25원 뭐 금방으로 올 텐데 올라오면 바로바로 매물이 나와 줄라는지 국채 선물도 지금 호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잘못하면 오늘 또 원빅장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약하겠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도 미국처럼 아래 꼬리 달린다면은 시장은 아직 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따 또 한번 까보고. 네네. 음, 아니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올해 그래도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뭐 반도체 AI 쪽에라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간밤에 뭐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졌고 또 그럼 국내 증시 쪽에 사실 관련 종목들이 미증시 쪽에서 올라간 뭐 엔비디아 대비로는 좀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떨어져 준다면은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한국이 AI 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 업체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HBM 쪽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예, 쪽으로 봐야 그런 되나요? 쪽들에 예.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HBM을 제외한 다른 뭐 디바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할 것 없이 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 밸류업 이후의 흐름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시세가 안 죽어요. 네. 이쪽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예. 아이 뭐 그러겠어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이러다 조금 말겠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2월 26일 날 나왔었던 실제로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사실 별게 없긴 했거든요. 그랬죠. 기업들의 어떤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위한 인센티브나 강제적인 조항도 없었고 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세제에 대한 내용들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싱겁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의외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그 1월까지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사다가 2월부터는 자동차하고 은행 중심으로 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작년 한 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저희 한국 주식을 산 게 11조 원인데 1, 2월 달에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11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산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보면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꾸준히 이제 정책들을 내면서 성과를 조금씩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일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너무 성장주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성장주 네.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그 해지를 하고 싶은데 그 해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은 좀 요즘은 이제 중국 펀더멘탈에 대해서 못 믿겠으니까 네. 차라리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너무 포트폴리오에 이제 미국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흔들릴 경우에 이거를 상쇄해질 수 있는 어떤 해지 효과들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아시아 쪽에 가치주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너무 의미 없이 평가를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특히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주총이잖아요. 예. 주총인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주주 환원을 하라는 쪽에 압박이 좀 큰데 이 은행만큼 주주 환원을 위한 어떤 그 재력, 배당의 여력이 큰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은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미증시도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소폭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과연 또 이렇게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또 2,700선 안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6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지난해 8월 이후 그러니까 6개월 내 상승폭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특히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든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면 FOMC가 있게 되고 여기 점도표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 국채 수익률 간밤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각각 10bp 그리고 한 7.2bp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9% 떨어집니다. 2,702포인트, 코스닥 0.57% 하락합니다. 88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떨어집니다. 73,400원, SK하이닉스가 1.2% 약세 159,900원, LG에너지솔루션 2% 떨어집니다. 40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떨어집니다. 835,000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39%, 0.5% 올라갑니다. 12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7% 떨어집니다. 63,200원. 셀트리온이 0.78% 올라갑니다. 188,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441,000원이고요. 삼성물산 0.76% 하락으로 16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가에서 조선주 섹터가 조금 흐름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3% 강세를 보여줍니다. 현재 12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3.38% 올라갑니다. 67,100원. HD 현대중공업도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5% 올라갑니다. 9,150원. 하나오션도 1% 이상 올라갑니다. 2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국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사익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해운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HMM이 이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2% 이상 올라가면서 16,9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페노션도 1.3% 상승합니다. 4,480원이고요. KSS해운도 0.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떨어집니다. 나흘 만의 하락이고요.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6% 떨어집니다. 59만 9,000원. HLB가 0.7% 상승합니다. 10만 3,500원. 알테오제는 소폭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6% 상승하면서 11만 900원이고요. HPSP가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5만 2,000원. 그리고 엔케미 지금 보합이죠. 리노공업이 1% 떨어집니다. 24만 1,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하락하면서 17만 6,300원. 신성 델타테크가 1.2% 올라갑니다. 10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서 조선주 보셨고 그다음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Y가 지금 15% 급등 중이고요. 삼보토건도 7% 강세입니다. 2,545원이고요. DYD 동전주죠. 데모가 지금 13% 급등하면서 1,690원이고요. 지금 다산네트워크스, DY파워,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아무래도 이제 재건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중장비 업체까지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그래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석유 관련주들, 액화 석유가스 관련주들 지금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흥구석유가 지금 4.9% 강세 1,17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GS, S-오일, 대성산업 모두 1% 안팎으로 강세 보여줍니다. 한국석유도 2.9%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42억 원, 26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73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0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4억 원, 15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환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24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진짜. 네. 예. 그렇죠. 지금
유로가 다시 1.1까지 회복하나 싶은 1.09대까지 왔는데 이게 다시 1.08로 밀리는 게 사후적인 시황은 그렇더라고요. 연준보다도 ECB가 먼저 금리 내리나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달러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장중에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팍 튀니까 네. 달러도 그냥 확 뛰고 해서 예.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의 그 상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그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처럼 참 이 달러 약세 전망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가운데도 달러가 잘 안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달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허상무님 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지금 네. 일본도 지금 3월달에 통화정책회의 네. 이거 조금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게 춘투 결과가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금을 상승시키다 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도 있지만 네. BOJ 정책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냐라는.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인가요? 요일이? FOMC는 FOMC 목요일이고 다음이죠. 금요일쯤이었나? BOJ는 18일, 19일입니다. 18일, 19일. 네네네. 그래서 더 일찍 하는구나. 예, 조금 더 일찍 하게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FOMC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BOJ 통화 정책 결과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달에 3월 15일 날 그 춘투 결과 보고 예. 뭐 제로 금리를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로 금리를 탈피한다라는 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엔화를 엄청나게 강세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의 어떤 약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엔화의 약세가 좀 주춤하게 되면은 저희 수출하는 원화를 가지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뭐 조선주들 흐름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또 사실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이게 대선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선이 있던 애는 시장 수익률이 좋았다고 좋았죠. 하는데 예. 미국만 좋을까요? 우리도 좋을까요? 저는 둘 다 좋을 텐데 둘다 미국이 좋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연준이 되게 중립을 좀 지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연준이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네. 경제를 침체로도 만들지 않고 과열로도 만들지 않는 거라는 거고 주가도 폭락도 아니고 급등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이 막혀 있는 구간, 하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두 분 다 누가 되든 간에 돈은 계속해서 푸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서 안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바이든이 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더 이상 뭐 또 4년 확보됐고 4년 뒤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 가자면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 돈 푸는 거 화끈하게 봤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저기 파월 막 압박하면서 금리 내려 말도 험하게 하고 했던 상황이라서 돈 풀리나 안 풀리나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건 맞습니다. 돈 푸는 방법이 좀 다를지 그렇겠죠. 돈 푸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뭐 직접 푸는 거냐 간접적으로 푸는 거냐의 차이일 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더 강해질 거라 조금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우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테슬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네.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될 조짐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는 네.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관망 내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얘기만 했는데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오늘 같은 장에 훅훅 가네요. 어제 이렇게 시세가 만만찮다 싶었더니만도 오늘도 뭐 그렇게 가고 해서 야 이거 종목 발굴하고 종목 그거 하시는 분들은 참 한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뭐 2-3천 개 되는 거 와중에 이렇게 골라내는 거 이거 재밌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요즘이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화려한 장인 거죠. 화려한 예 맞아요.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네, 완전히 엄청 다른. 아니 로봇 다릅니다. 물어보고 싶으니까 제가 바로 그래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엔젤 로보틱스 이제 네. 오늘까지 청약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앞으로 좀 차기 주도주 쪽을 로봇 쪽을 보신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엔젤 로보틱스 청약 그 전략도 좀 알려주시고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청약 전략까지는 청약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발품 팔아야죠. 청약은. 네. 발품 팔아야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유망하기 때문에 사실 청약도 굉장히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랑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네. 클 수가 있고 이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미국만큼 저희가 좀 더 기술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독보적인 업체들이 있느냐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의구심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테마 자체는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유망하게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탑픽 종목까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탑픽까지는 제가 특정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로봇주 전반적인 전략.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지인들 사이한테는 그래도 우리 허상무님도 이 바닥에서 몇 년이십니까? 뭐 좋은 거 없어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사양하시나요? 종목 추천은? 종목 추천은 엉뚱한 거 합니다. 엉뚱한 거. 아예 엉뚱한 거. 들어도 흘릴 만한 그런 종목들. 그래요. 저기 가상화폐 이것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실 이제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ETF가 생긴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데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빠지면 70% 80% 빠지고 오르면 또 뭐 몇백 프로 이렇게 오르고 하니까 이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통 자산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특성이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체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저쪽 분야에 포지션을 갖고 계시거나 저쪽을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하고 네. 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간에는 접점을 찾기 힘든 토론이 계속되는 곳이니까 그렇긴 그렇죠.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또 도지코인이 출렁거린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또 했나 봐요. 가끔씩 잊을만 하면
도지코인 갖고 테슬라 차 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이 소리를 또 했나 본데 또 테슬라의 거대 대주주 중에 한 명인 어떤 그 월가 금융기관의 CEO가 그 얘기도 했네요. 테슬라 주가가 회복되려면은 CEO가 바뀌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뭐 이런 발언까지도 했네요. 워낙에 정치적인 행보가 뭐 많았다 보니까. 종문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그래도 섹터는 다시 압축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시장이 다시 지금 2,690선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어떤 섹터 이럴 때 좀 조정 보일 때 들어갈 만한 섹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가다가 쉬는 섹터 말고 네, 덜 올랐던 네. 섹터. 근데 저는 뭐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중에서 쉬는 섹터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게 보는 섹터들은 네.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대미 수출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특히 HBM 쪽하고 네.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들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장이 쉴 때마다 좀 좋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나연석 자산관리사님입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LG가 투자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린 기업 엔젤로보틱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로봇주 열풍을 엔젤로보틱스가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로보틱스 어떤 기업인지 좀 바로 알려주세요. 네,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도에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기술 평가 특례로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주력이지만 앞으로 산업 및 방산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업 과정에서 LG전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LG전자는 현재 7.2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제품 매출 발생 이후 매년 10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며 올해는 90억 원대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장의 와중에도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오늘 그러게요.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로봇 시장의 확장성이 이제 기대되기는 합니다만 또 이제 변수는 많고요. 자, 우리 관리사님 뭘 좀 이렇게 이쪽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 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로봇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보호예수 등 수급 이슈, 매출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대당 ASP는 현재 1억 원 수준이며 의사와 환자의 인식 개선에 따라 침투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시장의 경우 의료용만큼 높은 기술 장벽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 고객사가 생산 과정의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납품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대재해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변수도 존재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난 화요일에 또 청약 마감된 자동차 부품업체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12조 원 뭉칫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모주 흥행 열풍이 계속되며 자동차 부품업체 사면에 12조 원이 몰리고 13일 기업공개업계에 따르면 경쟁률만 1,645대 1에 달하는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면은 차량에 들어가는 각 부품인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 개발을 통합한 3-in-1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업체로 액추에이터는 기존 내연 기관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그리고 나아가 로봇,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파른 매출 성장세에 따른 기대감으로 공모주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달에 저 IPO가 뭐 제법 많은 달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이번 달 계속해서 좀 한번 주목할 만한 공모주 일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달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IPO가 쏟아지는 슈퍼먼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3월 셋째 주에는 코칩, 민테크, 이노그리드의 3개의 기업 청약이 몰려 있는데요. 소형 2차 전지 업체인 코칩은 6일, 10일 수요 예측을 거쳐 18, 19일 일반 청약을 받고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기업 민테크는 7일, 13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19일, 20일 일반 청약을 받으며 클라우드 컴퓨터 및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10일, 18일 수요 예측을 마친 뒤 20일, 21일 이틀 간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노그리드는 오버행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이노그리드의 유통 가능 물량은 총 발행 주식의 52.6%로 주가 변동성에서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빠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멈춰섰는데요. 매도자도 매수자도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현재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또 청약홈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 한숨 돌리는 가운데 이번 주 눈길 끄는 청약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청약홈 개편 이후 바뀌는 정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약 결과 좀 먼저 볼게요. 지금 보니까 더샵 둔촌폴의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이게 93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둔촌포레 같은 경우 리모델링 단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흥행이 될지 의심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흥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흥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청약 시장 특히 뭐 분양 시장 요즘 그 찬바람이 분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네네. 특히나 정비 사업하고 좀 다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평면이라든지 어떤 뭐 시설물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더샵 그 둔촌포레에 대한 그 청약 접수가 27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583명을 접수를 해서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경쟁률이 93대 1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 그 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뭐 주요 요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500가구가 넘는 그런 가구의 그 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자들이 봤을 때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아파트들을 질 때 수직으로 해서 그 추가적으로 층수를 더 올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개발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또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그 물량들이 모두 이제 새롭게 진 그 별도로 한 그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좀 크게 끌었다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9호선이라는 이 호선이 젊은 수요자들이나 뭐 이런 직장인들에게 좀 인기를 끊는 그런 그 노선인데 9호선에 또 인접해 있는 도보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교통망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GTX 노선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이런 노선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요즘에 분양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지금 84제곱미터로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한 13억 9천, 약 한 14억 정도 예.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고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근데 주변 시세랑 또 비교를 해보면은 낮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 아파트의 분양 그 관련된 입주권 실거래가 지금 최근에 한 19억 선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좀 저렴한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격, 교통 그리고 별도로 해서 뭐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가구 수들 봤을 때 이 더샵 둔천포레가 인기를 좀 끌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청약홈이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 네. 청약 관련한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청약하려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그 통해서 사람들이 네. 청약을 접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접수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쪽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그 시스템을 한 3주 정도 닫다 보니까 네. 이 분양에 대한 그 그럼 3주 동안 그럼 분양 시장이 멈추는 겁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기다 하는데 네. 그 시스템을 닫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분양에 그 입주자 공고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간 동안 그 앞으로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을 하냐라는 네.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단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청약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 우리가 신생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신설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 공급에 대한 그 근거 뭐 이런 것들도 최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런 시장이 앞으로 나오고 나서 이 서울하고 분당들 최근 이런 곳들은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장되고 나서도 과연 인기를 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는 또 의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하고 비서울하고 이 수도권 관련돼서 청약 경쟁률에 대한 그 온도가 네.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샵 둔천포레 같은 예. 경우는 인기를 이미 끌었고 예.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금호 어울림 그린파크 같은 경우도 흥행을 했어요. 여기도 네. 한 74가구 모집을 하는데 평균 약 한 40대 1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래 그 그래프에 나온 그 CG에 나온 것처럼 안산이라든지 지제 뭐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떨어져요. 안산도 한 10대 1 정도 나왔는데 지제는 지금 GTX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인기를 굉장히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단지인데 1대 1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에 대한 그 개편을 앞두고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밀어내기 물량들이 한 3주 동안 기다렸던 물량들이 나올 텐데 이런 나온 물량들 안에서 과연 그 수도권하고 이 서울하고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분양 가격이 워낙 핵심이다 보니까 주변 대비했을 때 뭐 가격들이 좀 저렴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뭐 한 1억 정도는 쌓아야 돼야 그 완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네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서울과 멀다 이런 차원보다도 결국은 가격 때문입니까? 분양 가격? 핵심으로 보면은 가격이 조금 더 수요자들한테 무게를 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좀 무겁다라고 해도 핵심 입지, 뭐 소위 우리가 선호를 하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을 비롯해서 네. 서울의 중심 네.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뭐 분당과 같이 이런 핵심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달라지게 되는 청약 제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 지금 그 약간 3주 동안 휴식이라고 네. 말씀드렸을 때 네.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 설명을 그러시죠. 드리면은 그 3월부터는 청약 제도가 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게 네. 수요를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신생아들을 그 대상으로 한 이 우선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신설을 하거든요. 특별 공급 물량에서 한 20%를 그 2세 이하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도 3명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지금 3명보다도 2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공급 관련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가점 같은 경우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우자들이 이제 결혼들을 하고 하는데 50% 정도의 그 합산, 그 기간들을 합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중복에서 당첨되게 된다라면 접수분에 대해서는 유효로 인정되다 보니까 부부들이 따로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들이 결혼 전에 뭐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당첨을 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소유나 당첨에 대한 이력을 미고려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혼인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연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제나 배우자들 청약통장 합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청약 시장에서는 수요를 좀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청약 시장이 좀 그 지역별로 좀 네.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온도차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이런 훈풍들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또는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네. 것들 이런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고 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출산이나 또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큰 이벤트잖아요. 예. 큰 네. 이벤트가 또 내 집 마련도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또 큰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들을 좀 그 기간들을 맞춰가지고 네. 결혼을 좀 지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전략들을 세운다든지 아이를 한 명 더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또 출산에 대해서 지금 인구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계획들이 어떻게 뭐 좀 사회에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까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살 수 있는지 애 키울 수 있는 공간 이게 확보가 돼야 그다음이 뭐가 되는데. 네. 저 지금 송 대표님 네. 이제 청약 제도도 살폈고요. 네. 일정도 체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 청약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네. 경쟁률 높을 네. 때. 네. 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되기만 해라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로얄층, 네. 로얄동 네. 뭐 이왕이면 자기가 선호하는 층과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청약하면서 그걸 좀 노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뭐 전략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서울 안에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층 주택을 개발해서 중층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로얄층이나 로얄동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잔여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그 로얄층과 로얄등을 차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전략이 있다라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곳들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좋은 층수나 좋은 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부적격으로 나오는 그 물량들이 있어요. 당첨됐는데 좀 괜찮은 그 호수나 층 이런 것들은 좀 선착순 물량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정비 사업 물량이 아니라 100%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곳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로얄층과 로얄동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안에서 일반 분양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그런 단지들 잘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그 도전을 좀 해본다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좀 밑에서 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호수는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네. 매매 시장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값 하락세가 좀 다소 멈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상승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동안 사실 이제 매매라든지 거래 자체가 네. 잘 없었는데 이게 좀 올랐다가 거래량이 다시 소폭 줄었는데 또 오히려 보니까 상승 거래는 늘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중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의 비중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상승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는 16주 연속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 대비했을 때 0.05% 하락하고 서울도 마이너스 0.01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들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이 2,500건 정도 되고 2월이 1,400건 정도 돼서 거래에 대한 그 양들은 줄었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매도자하고 매수자에 대한 그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 그 비중들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표가 있죠. 2월 달에 그 빨간색에 대한 그 비중은 좀 많아지고 파란색 그 하락 거래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격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그 뭐랄까요 비중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은 3월 달, 4월 달 정도 되면은 그 2월 달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들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행권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거래량에 있어서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그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들을 하면서 네.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그 상승 거래들은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총선 이후에 좀 거래를 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해보자라는 뭐 이런 그 수요세와 이런 예. 것들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요게 지금 전세 시장은 또 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뭐 내린다, 뭐 말도 많고 서울에서는 뭐 그래도 강남은 불패다 이런 소리도 있고 네. 한데 네. 자 지금 이제 전세가 봄 이사철이 또 몰려 있고 또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시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세 그 가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의 전세도 0.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이 오히려 그 전주 대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봄 이사철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사차들이 조금씩 좀 보이더라고요. 예,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세가 서울 같은 경우 한 4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뭐 전세에 대한 그 가격들은 조금 평탄하게 좀 가고 매매에 대한 가격들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은 하는데 역시나 그 관망에 대한 그 수요까지도 매매 아까 총선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매매를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총선 이후로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려는 그 수요들 매매 수요까지도 전세 쪽으로 이동을 그렇겠구나.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에 대한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허. 주택을 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뭐 하반기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좀 미리 거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또 전세는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세를 좀 선택해야겠다. 이런 수요들이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전세에 좀 유리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87포인트, 코스닥도 879포인트, 양시장이 지금 1% 안팎으로 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네요. 네. 또 외국인들이 지금 뭐 개장하고 지금 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네. 지금 7,000개 넘는 또 지수 선물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또 외국인들 또 그 마음에 또 그게 온 것 같습니다. 변동이 온 것 외국인들 그 같습니다. 매매 포지션 좀 봐야겠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